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자, 이제 방학 끝났고, 이제 2학기 수업 영상 첫 번째 영상입니다. 가보개혁과 우리 너 2학기 1학기 때 배운 내용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2학기 첫 수업은 가보개혁이라는 내용부터이고, 선생님 방학 동안 열심히 애기 키우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방학이 다 끝났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있겠지. 이거는 2학기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안 하고 두 번째 수업 시간까지 보고 오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첫 번째 시간부터 급하게 시험 치고 안 할 테니까 두 번째 시간까지 보고 오면 됩니다. 교과서 27쪽부터 28쪽까지고 오늘 수업에서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1학기 때 우리 동학농민운동까지 시험 쳤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1894년부터 이 1895년 사이에 이제 국내와 국외의 상황을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얽혀 있고 또 그 사건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인과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이제 우리나라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어 가고 또 조선도 이런 사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나면서 우리를 스스로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 노력도 추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 되겠다. 일단 가보개혁이라는 것부터 알아보자면 우리 이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때 이 농민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2차 봉기가 왜 일어났었는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농민들의 농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다 들어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농민군들이 전주화약을 맺고 이제 다 해산을 하니까 해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들이 돌아가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제 2차 봉기가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이때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강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또 청일전쟁도 이제 발발하게 되죠. 이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군들이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동학농민 2차 봉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청일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이 가보개혁이라는 것이 실시됩니다. 자, 근데 이 1차 가보개혁 때는 이제 일본군들이 청나라 군대와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제 어떤 1차 가보개혁이 어떻게 시키긴 시켜놨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감시나 간섭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군국기무처라는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군국기무처라는 곳에서 개혁을 추진했었고 사실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반드시 기억해 두면 되게 좋겠습니다. 신분제도가 폐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온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실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사는 삶 속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조금 남아 있었겠죠. 자, 이게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은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으면서 여유가 생긴 일본이 이제 내정 간섭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이제 1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 이것을 폐지해버리고 2차 가보개혁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 홍범 14조라는 것은 뭐냐면 2차 가보개혁이 실시될 때 고종이 발표했던 어떤 14개의 어떤 원칙 같은 겁니다. 근데 뭐 홍범 14조 내용은 보여줄 건데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뭐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자라는 거. 이게 일본의 어떤 간섭이, 일본의 영향력이 지금 미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6번에 보면 이제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이거는 동학 농민군들의 요구를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반영을 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를 볼 수 있고, 역시 14조에도 보면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거 동학농민군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고, 특히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대적 개혁의 어떤 움직임이 결국 가보개혁이라는 어떤 국가의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법제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전반적으로 2차 가보개혁은 어떤 일본의 어떤 내정 간섭 속에서 진행된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들 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이 간략한 내용들을 보자면 또 과거제도 폐지되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고려시대 때, 광종 때 이제 과거제도가 들어왔었으니까 거의 한 1000년 동안 어떤 관리를 뽑는 어떤 기능으로 해왔던 과거제도가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제도 폐지, 그 다음에 고문제도, 이제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 어떤 죄를 뱉어내게 하는 이런 고문제도가 폐지되고, 엄격한 어떤 증거나 어떤 그런 어떤 서양식 어떤 사법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권 제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법권 독립. 옛날에는 왕이 모든 재판도 다 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전문적인 어떤 재판을 하는 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이제 이 유교 사회에서는 어떤 남편이 죽으면 어떤 재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너무 가혹한 어떤 처사다라고 해서 어떤 과부의 어떤 재혼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연좌제가 뭐냐면 어떤 가문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가문 전체에 죄를 묻던 어떤 전통적인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집안에서 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집안을 아예 몰살시켜버리는 게 이 연좌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근대적인 방향을 통한 어떤 개혁이 진행되어 갑니다. 자, 이때 나라 바깥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시모노세키는 일본의 어떤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때 배상금과 랴오둥 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줍니다. 청나라가. 자, 랴오둥 반도의 위치 여러분이 확인해보자. 우리 고구려 옛날에 배울 때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동반도라고 이제 옛날 교과서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랴오둥 반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랴오둥 반도. 여기를 이제 청나라가 일본에게 넘겨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걸 넘겨봤는데 이제 옆에서 보던 강대국들도 이 청나라 땅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일본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일본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하며 협박을 합니다. 이거 돌려줘라. 다시 청나라 돌려줘라. 청나라를 돌려줘야 청나라에게 자기들을 뺏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 압력에 굴복해서 다시 랴오둥 반도를 돌려줍니다.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삼국 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조선에서 보면서 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굉장히 세구나. 일본이 가져간 영토를 다시 돌려주게 만들 정도로 세구나. 그래서 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얘네들을 이용해야겠다라고 해서 고종이 이 러시아에게 접근을 해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안 그래도 지금 이 랴오둥 반도를 배탄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조선마저 이제 얘들한테 뺏기면 거의 뭐 이 군대를, 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 어떤 보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러시아에게 접근하는 조선을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1895년에 을미사변. 좀 더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 바꾸자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입니다.
밤중에 이제 경복궁, 여러분 수학여행 때 경복궁 간 사람들은 아마 봤을 텐데, 그 경복궁 안에 보면 이제 명성황후가 머물던 거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자객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아주 잔인하게 살해해버리고 시체를 불태워버리는 이 을미사변이라는 사건, 굉장히 야만적이고 어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수치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접근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이 일본의 간섭을 통해서 진행된 1895년이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하고 양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발령, 머리를 잘라라 라는 거,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투를 들고 있었죠,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상투를 잘라버리는 이런 단발령, 서양식 머리 스타일. 그래서 이 고종이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고종이 당시에 이제 상투를 없애고 어떤 서양식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발령이 엄청난 이제 반발을 가져옵니다. 일단 이 을미사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일본의 간섭을 통해서 머리카락도 잘라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이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신체의 모든 부위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머리를 잘라라 라는 것이 일본의 어떤 간섭을 통해서 진행되는 을미개혁에서 이게 추진이 되면서 이제 반일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양반들이 남겼던 유명한 이제 단발령에 거부하는 이 내용 중에, 내 머리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 머리카락 자를 거면 차라리 내 머리를 잘라서 죽여버려라 라는, 그만큼 단호하게 이 단발령의 거부를 의사를 밝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 유생들이 이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의병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배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고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사실 일본이 굉장히 무섭겠죠. 사실 경복궁에 들어와서 왕비를 시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도 충분히 시해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는 뭐냐면, 아는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관은 공사관이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러시아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러시아로 간 게 아니라 경복궁 옆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옮겼다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사실은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주적인 면이 이제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겠죠. 우리나라 왕이 사는 집에 못 있고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1894년부터 이 한 95년, 96년 초반까지 있었던 사건. 그렇지만 다 하나하나 연결되는 사건들입니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오개혁이나 일미개혁 같은 것들, 이제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연결되는 이제 이래 제기됐던 주장들을 이제 실제 법제화했던 어떤 내용이 이 근대적 개혁운동이 바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라는 거. 근데 한계점으로는 이제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시행됐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군사적 개혁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군사력을 발전시켜 줄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발전하면 자기들에게 저항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토지개혁 같은 것들에게는 좀 소홀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고 2학기 때는 워낙 이제 11월 중순까지 진도를 쭉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내용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